이제 모두 다 끝이다. 내 어리석음도 내 오만함도. 나는 바닷속으로 몸을 내던지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차갑고 검은 물결이 내 몸을 감싸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손끝에서 힘이 빠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내가 모든 것을 잃었는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무겁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의 오만함이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내 이름은 한성격입니다. 예, 성격이 성이고 이름도 성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이름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이 이름이 내 성격을 대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격이 고약한 한성격이라고요. 나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20대부터 배를 탔고 30이 넘어서는 선장이 되었죠. 젊고 돈도 잘 벌고 그 누구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잘난 맛에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멍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보같이.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얼마나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간이었는지 정말 부끄럽기만 합니다. 선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고 나서부터 내 성격은 더욱 고약해졌습니다. 내가 선장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선원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고함을 지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것도 못하냐? 바보야. 내가 선장인데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선원들은 내 앞에서는 예, 선장님이라고 했지만 내가 없는 곳에서는 뭐라고 했을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선장이니까 당연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냐는 식으로 대했고 아이들에게도 아빠 말에 토를 다냐며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돈을 버니까 모든 게 내 마음대로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아내는 내가 집에 오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이들은 인사만 대충 하고 자기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군.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더욱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사실은 저는 아내가 오래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악독하게 대했죠. 여자가 밖에 나가서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남편이 바다에 나가 있으면 집을 잘 지키고 있어야지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아이들도 아내도 제가 집에서 빨리 떠나가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휴가는 45일인데 항상 20일도 못 쓰고 배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 항구에서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수염이 하얗게 센 노인이었는데 내가 배에서 내리는 걸 보더니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선장님, 진실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작은 보자기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거울 하나와 나침반 하나였습니다. 이 거울은 진실을 비춥니다. 그리고 이 나침반은 진실을 가리키죠. 선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뭔 헛소리야?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랬는데도 할아버지는 계속 내 앞에 그것들을 내밀었어요. 결국 귀찮아서 받긴 했지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묘했어요. 선장님, 정말 중요한 건 늦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연기처럼 말이죠.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배 안내 선실에서 그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진실을 비춘다고? 웃기는 소리. 그런데 거울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내 얼굴이 아니라 선원들이 보였어요. 그들이 갑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장 또 화냈지? 정말 짜증나. 맞아. 저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싫어 죽겠어. 가족들도 불쌍하다. 집에 가면 또 얼마나 난리칠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거울 속에서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다음 날 확인해보니 정말 그들이 그런 대화를 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되는 거구나. 신기해서 나침반도 써봤습니다. 우리 집은 어디에 있나? 하고 물었더니 정말로 집 방향을 가리키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말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이 신비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로 선원들의 비밀을 알아내서 약점을 잡았어요. 김항해사 어젯밤에 몰래 술 마셨지? 거울로 다 봤다. 박 기관사 자네 아내한테 거짓말했다며? 이것도 내가 알고 있어. 선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며 벌벌 떨었어요. 나는 그런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권력을 가졌구나.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증오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서워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로 선원들의 대화를 엿듣다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선장 정말 미치겠어. 저런 쓰레기 옆에 있어야 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불쌍할까? 맞아. 특히 부인이랑 애들이 진짜 불쌍해. 집에 가면 얼마나 시달릴지.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감히 나를 쓰레기라고? 내 가족을 불쌍하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선원을 카판으로 불렀습니다. 야, 어제 내가 한 말 다 들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쓰레기? 내가 쓰레기라고 했지? 그리고 내 가족이 불쌍하다고? 선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내려. 내 같은 놈은 내 배에서 일할 자격이 없어. 그 선원은 죄송합니다 하며 빌었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다음 항구에서 하선했습니다. 나머지 선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조용히 했습니다. 나는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어둑한 등불 아래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테두리는 약간 부식되어 있었고 거울 표면에는 미세한 얼룩과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는 신기한 거울, 이 거울을 보고 있자니 제 영혼이 빨려들어만 가는 것처럼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외쳤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불쌍해?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웃기는 소리. 아내는 외도해. 딸 아이랑 아들은 나를 닮은 구석 하나 없이 못생기게 생겨서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가족한테 잘해.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고야 말겠습니다. 손을 뻗어 거울을 닦았습니다. 먼지와 손때가 사라지자 표면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호기심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나는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단순히 내 얼굴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장면들이 겹쳐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비친 장면은 아직 가족과 멀어지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나, 다정하게 웃고 있는 아내, 장난을 치며 뛰노는 아이들. 나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한동안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나의 모난 성격을 안아주던 착한 아내. 나는 그런 아내를 믿었고 나의 가족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는 어느 날 옆집 멍청에 빠진 동생 희종이가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멍청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 생각했습니다. 희종아, 멍청한 소리를 할 거면 빨리 해라. 형 피곤하다. 희종이는 약이 올랐는지 얼굴이 대추빛처럼 빨개졌습니다. 형수님 말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밖에서 모르는 남자하고 희끼덕거리고 웃음도 팔고 요새 무슨 일 없어요? 정말 말문이 막히는 소리였습니다. 멍청한 희종아, 맞고 갈래? 그냥 갈래? 하며 저는 희종이의 뺨을 세게 3대나 때렸습니다. 짝, 짝, 짝. 아, 형님 때리지 마세요. 저 갈 거예요 형님 생각해서 말했는데 뺨이나 맞고 가네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믿었으니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오만과 질투를 깨우는 불씨가 되었고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거울 속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이후부터 나는 아내에게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혹시나 싶은 의심을 거두기 위해 매일매일입니다. 아내가 힘에 부친 듯 얘기했습니다. 헉, 헉, 당신 왜 이렇게 힘이 넘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내 곁을 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는 그녀가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습니다. 잠자리를 거절하는 그녀, 억지로 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보고는 나는 아내의 외도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나와 달리 원숭이같이 못생긴 나의 아이들. 이 녀석들도 내 새끼가 아닐 수도 있겠어. 의심이 확신이 되었던 그날, 나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때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의 여편네가, 남편은 밖에서 생사의 위기에서 돈을 벌어오는데 외도를 해. 너 짐 싸서 니네 집으로 돌아가. 아내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흑, 흑흑. 여보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이들은 울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아빠 미워. 아빠 바다로 가 엄마 괴롭히지 마. 저를 닮지 않은 못생긴 아이들. 정말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이 못생긴 원숭이같이 생긴 애들이 내 애라고 웃기지 마. 누구 애야? 이잉 아빠 미워 아빠 빨리 가 흑흑.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놀란 아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이 애들이 네 애지. 누구 애냐? 당신 다시는 애들한테 못할 소리 하지 마. 원망에 사무친 아내의 눈을 보고 저는 화가 나서 집 밖을 나갔습니다. 그날 화가 난 저는 옆집 바보 희종이를 데리고 유흥가를 전전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기분 뭐 같으니까 맘껏 마시자고. 희종이는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가정도 있으신 분이 이러셔도 됩니까? 공짜 술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거울 앞에 서 멀뚱멀뚱 과거를 지켜보고 있던 순간 갑자기 거울이 강하게 반짝였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서 내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이게 내 얼굴인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내가 평생 믿어왔던 이미지와 달랐습니다.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다고 스스로 착각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범하고 조금은 둔탁하고 못생긴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과 잔주름, 단단하게 굳은 턱선까지 나는 내 오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가 내 얼굴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눈가의 작은 주름, 깊이 패인 미간, 굳게 담은 입술과 각진 턱선. 이 얼굴이 내가 그동안 자부하던 완벽한 나라는 허상이라니. 나는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대하던 내 태도, 선원들을 괴롭히던 내 분노와 오만이 갑자기 모두 부끄럽고 추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은 점점 넓어지며 아이들의 모습까지 비추었습니다.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놀랍게도 내 얼굴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작은 눈빛 하나, 미세한 웃음, 손끝과 발자국까지 나와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섬뜩한 충격과 동시에 쓰라린 후회가 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었단 말인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은 또 환하게 빛을 내며 아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울 속 아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혼자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고 손에 들린 작은 플라스틱 도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두 줄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피하고 방광계를 꺼린 이유가 외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오만함으로 인한 착각한 것일 뿐, 그녀는 단지 임신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손에 힘이 풀린 채 거울을 붙잡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부끄러움과 후회, 절망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잔혹했단 말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폭력을 휘두르다니. 나는 손을 떨며 거울을 보고 외쳤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거울 속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저의 외침에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었기에. 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젠장. 나는 거울 속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에 올라 출항을 준비하며 아내가 나를 피하는 이유를 외도라고 오해하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그녀를 이해할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과 오만만을 생각하며 매일 밤 잠자리를 요구하고 그녀를 압박했었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 아내는 이미 큰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속에서 그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그 유산의 고통과 눈물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서 흐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깨질 듯 작고 연약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순간 심장이 뛰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후회가 아니라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역시 외도를 했음이 틀림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녀가 떨며 사과하는 모습은 오히려 내 의심을 정당화해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행동은 말과 다르잖아. 결국 그녀는 나를 속이고 있었어.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 확신 속에서 나는 오히려 가족에게 더 고약하게 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다가오면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아내가 내 곁에 있으면 더 압박을 주며 자신의 권위와 오만을 과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옳다니까? 나는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점점 내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 착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는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나는 과거의 나 자신이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만과 질투 속에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던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권력과 자존심을 지킨다는 착각 속에서 더욱 고약하게 행동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후회와 사과의 말을 어렵게 눌러 담았습니다. 여보, 혜원아, 기철아,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믿지 못하겠지만 나 정말 후회하고 있다. 정말 미안해. 전화 너머에서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아내의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뭐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요. 운동회도 졸업식도 그리고 다른 모든 것 다 아버지 노릇 하나 안 해온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괜찮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때리고 윽박지르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긴데 이번 배 내리면 이혼해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 수 없어요. 이어 혜원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차단할게요. 마지막으로 기철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쨍그랑. 거울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부셔져 버린 조각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찌르고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깨져버린 거울을 보고 저는 나침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자 진실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바늘이 조금씩 움직이며 조타실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부셔진 거울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타실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어둡고 검은 물결이 조용히 천천히 출렁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붉은 달은 나를 보고 웃는 듯 밝게 내 앞을 비추었습니다. 나는 조타실에 올라 검은 바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막내인 3등 항해사가 조타실에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망사, 너도 나 싫어하지?
사망사는 잠시 나를 올려다보더니 평소 내가 퍼부었던 폭언과 괴팍함을 떠올린 듯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예, 선장님 좋아한다고 해야 하나요? 네네,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전혀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불편함과 거리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망사를 조용히 조타실 밖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혼자가 된 나는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물결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내 마음속 공허와 절망이 그 물결과 맞닿아 있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몸은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나침반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침반의 바늘은 한 곳을 향해 흔들림 없이 가리켰습니다. 한없이 검고 조용한 바다를 말이지요. 이제 돌아갈 길도 되돌릴 시간도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선택은 오직 하나, 스스로 끝을 마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조타실을 빠져나가 난간 위에 올라섰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하고 과거의 예쁜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생겨서 만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때 2등 항해사가 라면을 끓이러 조타실로 올라왔습니다. 나를 보고 놀란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선장님 거기서. 저는 놀란 이 항사가 나를 막지 못하게 말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깊었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흑 같은 바다 속에서 마지막 톡백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아내를 믿지 못한 내 오만,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한 내 어리석음, 그리고 가족에게 퍼부었던 폭력과 냉정,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사랑을 잃었고, 존경을 잃었고, 믿음을 잃었다.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바다뿐이다. 끝없이 펼쳐진 물결 속으로 모든 후회와 죄책감, 모든 오만을 던져버리리. 다시는 누구도 나도 돌아갈 수 없는 길. 2등 항해사는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라면을 끓이러 온 길을 되돌아가며 오늘의 일을 마음속 깊이 묻었습니다. 나는 검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잠잠해졌고 오직 내 심장과 파도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내 모든 후회와 절망, 오만과 어리석음이 바닷속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아직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여러분, 부디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만했고 질투했으며 자기 합리화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믿음을 잃고 사랑을 잃고 존경을 잃었습니다. 저의 오만 때문에 가족은 저를 떠났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잃어버린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의심하고 손을 올리고 마음을 닫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다리가 끊어집니다. 저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지만 제 후회는 끝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오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제 마음속 후회만이라도 여러분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안녕입니다.